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드 배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는데요. 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경축사에서 북한 간부와 주민들에게 직접 통일의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북한 지도부하고 북한 당 및 그다음에 당 간부들하고 주민들하고 구분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 중단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대남 도발 위협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의 간부들과 주민들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면 정말 차별 없이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으니까 통일 대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의 핵심은요. 북한 지도부하고 또 당의 간부라든지 또는 주민들하고 구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부는 어차피 못 믿을 거지만 나머지 주민들 전체는 우리 편이니까 이걸 분리해서 이번에 말씀하셨다라고 보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8.15 경축사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상 대통령께서 여태 추진해 왔던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경축사에서는 이 부분이 다 빠져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작년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하고 2월 7일 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제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대화를 제의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이러한 도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미사일을 빨리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대북 정책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경축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빠졌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을 굳이 얘기하라라고 한다면 만일 북한이 육자회담에 복귀한다든지 비핵화에 어떤 성의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할 용의가 있다. 그 정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작년과는 좀 바뀐 그 대북 정책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북한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통일의 대통령을 열어가자 이렇게 대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통로 문제가 이제 갑자기 나와서 이 통로 문제가 왜 나왔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2014년도 4월 달에 대통령께서 독일의 드레스덴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셨죠. 거기에 보면 북한에 대해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다음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통일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런 드레스덴 선언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통일부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소통로거든요. 소위 말해서 드레스덴 선언의 그 세 가지 그러니까 문화 통로를 이루어 나오고 환경 통로를 이루어 나가고 민생 통로 이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 먼저 통로에 대한 소통을 좀 이렇게 해놓으면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확대해서 대통로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다시 우리가 대북 제의를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이런 지하에 이를 거부하고 올해 1월 1일 날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통로를 통해서 조금씩 서로 통로를 통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통일이라고 하는 큰 통로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진하자라고 하는데 반해서 북한의 김정은이나 북한 당국이 하는 것은 그냥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앞서 이제 경축사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는데 사드 논란이 일고 나서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다,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사에서도 이 사드에 대해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단호한 의지가 사드 갈등을 앞으로 해소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이 사드 문제를 꺼내서 말씀하신 것은 잘했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대외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을 의식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연일 사드에 대해서 지금 반대 공세를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제 믿고 있는 것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도 사드 반대하는 여론들이 좀 있으니 한국이 혹시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라고 선포할 수는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다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죠. 사드 배치는 우리 한국 안보를 위해서 어느 제3국을 향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대비용, 방어용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드 배치 안 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지금 정당들 간에 또 국민들 사이에 일부 분열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이지 무슨 그 속에 사사로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 발씩 좀 양보하셔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당정, 소위 말해서 그 정략적 판단보다는 네. 오히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드 외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른 대안이 또 마땅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대내외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고 천명하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드도 사드인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거든요. 우선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글쎄요, 이게 이제 한민국 국방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네. 소위 말하는 킬체인과 KAMD 그리고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을 뭐 삼축 체제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삼축 체제는 하늘과 땅, 바다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삼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미사일에 대해서 하늘에서 그 미사일을 방어하고 또는 공격하고 또는 땅에서 그 미사일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방어하고 또 바다 위하고 잠수함 이걸 통해서 공격하거나 방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의 강대국들을 보면 강대국들의 핵미사일 방어 체제가 삼축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폭격기 같은 걸 이용하죠. 땅에서는 ICBM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저기 함정 네. 그리고 이제 잠수함에서는 SLBM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삼축 체제를 구축해 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땅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특별히 말씀한 그 현무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현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300km, 500km 나가는 탄도 미사일도 있고요. 사거리가 현무 3C라고 하는 것은 순항 미사일 한 1000km 정도 네. 나가거든요. 땅에서 땅으로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좀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뭐 타우루스, SLBM 뭐 이런 것들이 SLBM, ER 뭐 그다음에 KGGB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이 잠수함이나 또는 함정에서 쏘는 미사일, 그걸 우리 해성 미사일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은 북한 못지않게 하늘에서 땅에서 그리고 잠수함이나 함정에서 북한을 향해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그 한민국 국방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삼축 체제의 원래 의미가 네. 하늘, 땅,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킬체인을 얘기하고 KAMD를 얘기하고 현무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삼축 체제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으면 킬체인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제거하고 그래도 살아남아서 우리 한국으로 향하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KAMD를 통해서 이를 파괴하겠다. 그러고 나서 수많은 미사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땅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이 바로 현무 미사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그렇군요. 그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그 한국형 유도폭탄에 이 미국의 군용 GPS를 이제 장착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해 그 연평도 관련해서 이 방사표 170여 발 북한에서 이제 퍼부었는데 그런 그 원점을 뭐 타격할 수가 있게 된 건가요, 이제? 제가 예. 이제 이 컵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의 이제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포들은 예. 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 조그만 산 여기다가 굴을 뚫어요. 네. 굴을 뚫어서 사격할 때만 남쪽을 보고 이렇게 사격을 하고 안 할 때는 굴을 지나가지고 이 밖에 있거든요. 예. 요 이쪽이에요. 네. 이렇게 후사면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공격을 하면 포를 공격을 하든지 그렇다면 전투기로 공격하든지 이 앞부분은 맞추기가 쉽지만 뒷부분은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KGB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코리아 GPS 가이디드 밤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KGB라고 얘기해요. 네. KGB 저는 통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폭탄에 이제 GPS를 설치한 그렇죠. 모델이군요. 그러니까 예. 한국형 GPS를 설치한 폭탄이다. 이것이 한 사거리가 100km 정도 나가는데 예. 그 GPS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겠어요? 정확하게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을 KGB를 쏘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뒤로 가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 KGB 폭탄에다가 상용 GPS를 달았어요. 근데 상용 GPS라고 하는 것이 뭐에 취약하겠습니까? 재밍. 상대방의 그 전파를 전파 교란하면 교란? 예. 그 취약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이걸 팔아라고 그랬는데 안 팔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타우루스가 들어오면서도 거기에 미군용 군용 GPS를 달고 다시 우리 KGB에도 상용 GPS를 다 빼내고 여기에 미국의 군용 GPS를 달면 이 군용 GPS는 전파 방해로부터 자유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앞으로 발휘하게 될 겁니다. 방금 타우루스 언급해 주셨는데 이 타우루스는 어떤 무기인가요? 예, 타우루스라고 하는 것이 그 독일에서 생산하는 그 순항 미사일인데요. 그 순항 미사일이 한 사거리가 500km 정도 갑니다. 네. 그게 이제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쏘고 나면 그 곡선을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장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아주 이제 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다닐 수 있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가 한 3, 40m 위에서 떠서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그만큼 레이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가 300km 정도 나가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KGB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100km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SL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조금 중거리 미사일 그러면은 공중에서 쏘는 미사일이 한 250km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나가요. 그런데 이것은 500km 정도가 나가니까 평양에서 대전에서 쏘더라도 뭐 평양까지 갈 수 있는 북한 거리. 측에서는 상당히 뭐 위협을 굉장한 느낄 만하겠네요. 위협이죠. 그런데다가 이것이 6m 정도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까지 아마 한 180기, 177기라고 그러는데 올해 네. 한 20기 들어오고 내년에 177기가 들어오면은 우리 F-15 대구에 있는 그 비행기에 여기다가 2발씩 장착을 하면 굳이 북한 영공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우리 한국 영공에서 쏘면 그것이 바로 평양까지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까지 가서 콘크리트 6m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폭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두드러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민하게 좀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그 사드 배치가 이제 결정이 되면서 한중 관계가 좀 삐걱거리고 있죠. 예, 이런 상태에서 대북 공조도 와해되는 분위기인데 반면에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뭐 말이 있어요. 이건 어찌 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예. 보면 우선 중국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입장을 얘기하는 게 순서 같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4개 나라하고 국경선을 연해 있고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남중국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자기네들은 그 구단선을 통해서 남중국해 한 80% 이상을 자기 영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7월 12일 날 소위 말해서 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해서 이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사실상 뭐 필리핀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중국은 그곳에다가 7개 인공섬까지 건설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 호주, 일본은 또 필리핀, 베트남은 사실상 상설중재재판소가 판결한 대로 그대로 이행하라라고 이제 강요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올해 7월 10날 일본에서 그 참의원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참의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수가 3분의 2가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 정부는 하원에서 소위 말해서 중의원에서 3분의 2, 또 참의원에서 3분의 2 정도를 가졌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은 이제 물을 보듯 뻔하거든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것이 1년 뭐 뒤에 일이냐, 5년 뒤에 일이냐 그 시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중국한테 주는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일본도 보통 국가화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죠. 여기에 이제 사드 배치까지 이제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해 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안 하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골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리 결의안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도 이행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또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달, 4월 달 중국과 북한의 무역 규모는 줄어들었다가 오히려 6월 달 거 발표한 거 보면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오히려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의 뒷구멍을 열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측에서는 북한이 붕괴되는 걸 뭐 원치는 않겠네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세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고요. 두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문제들을 대화로서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이 상충되잖아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가 먼저이냐 북한의 붕괴가 우선이냐. 그러니까 이걸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붕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중국해 문제, 북한의 문제, 사드 문제 이 전반적인 것이 중국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오히려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더 많고 그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어떤 외교 전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럴 때마다 우리는 참 실망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중국을 대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정말 대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만 대국이 하는 행동은 보면 정말 이게 방송 용어로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째째하기도 하고 소국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났을 때 정말 중국이 G2 국가로서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국가라고 하면 그것을 명백백백하게 밝혀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북한을 비난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중립을 지켜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사드 배치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도 못했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도 막지도 못했으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의무 수행은 오히려 게을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런 시기에 정말 진정한 우방이 누군가 우리는 어느 나라와 손잡고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중국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라는 데다가 두 발을 튼튼히 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해 가고 중국을 이웃 국가로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중국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